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만약에 제 삶 자체를 모양으로 소개하자면 네모난 모양에서 모서리가 부드럽게 깎인 형태일 거예요. 평범하고 어디에 섞여 있어도 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길 바라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해서 원래의 성격이나 삶과 다르지만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거죠. 참고로 전 그런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제 생에 2번이나 그런 여자를 만났기 때문이죠. 일단 첫 번째 여자는 제 어머니였어요. 그때 제 나이가 6살인가 7살이었는데 어머니는 절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넌 어린아이가 아니야. 엄마가 하는 말 이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대화가 가능하면 더는 그렇게 볼 순 없지. 그러니 늘 얌전하게 굴어야 해. 최대한 예의도 갖추고 울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뛰어다니는 것도 엄마를 용납 못해. 알았니? 동생들이랑 노는 것도? 응, 안 돼. 허리 숙이고 인사해봐. 손은 배에 올리고. 그리고 옷 구겨지면 안 되니까 눕지도 마. 어른들 갈 때까지 어른스럽게 있어야 하는 거야. 존댓말 하는 것도 잊지 말고. 단순히 보면 그 당시에는 당연시 됐던 가르침의 일종이었죠. 그땐 오냐오냐 키우는 분위기가 아니라 훈육을 위해서 몇 가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이어지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충 기억나는 걸 적어보면 결혼기념일에 아버지가 깜짝 파티와 함께 음식을 직접 준비해줬다거나 정원에 자신을 위해서 꽃을 심어줬다거나 혹은 제가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유지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물론 저는 5살부터 영어 과외는 물론이고 학원도 다니고 있는 상태였고 아버지는 결혼기념일에 출장을 가셨었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그 문제로 다투시곤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아? 거짓말을 했으면 나한테 말을 미리해서 말을 맞추던가. 그쪽에서 나한테 정원을 어떻게 가꿨냐고 묻는데 식은땀이 다 나더라. 대충 그러려니 넘기고 웃으면 그만이잖아. 뭘 그거 가지고 짜증을 내. 그게 다가 아니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저번엔 내가 목걸이 사줬다고 하고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서 깜짝 파티를 했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놨잖아. 도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체 왜? 아버지의 물음에 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곤 대답했습니다. 이왕이면 완벽해 보이는 게 좋은 거지. 굳이 우리 남편 너무 바빠서 나 혼자 애보고 불행한 결혼 생활에 미칠 것처럼 힘들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칭얼거려야 좋겠어? 누가 그게 좋다고 그랬어? 해도 적당히 하라는 거야. 내가 출장을 간 걸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차피 들통할 거짓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잖아. 뭐라고 생각을 해? 그냥 당신이 정말 부지런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리고 오히려 당신은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내 덕분에 당신은 가정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보정된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이라는 걸 해보든가. 내가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싫으면 당신이 진짜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 일 때문에 매일이 바쁘고 잠잘 시간도 없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야? 매일이 이벤트고 매일이 축제인 그런 걸 나더러 하라고. 그리고 당신이 먹고 입고 바라는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생각해봐. 내가 돈 안 벌어오는 당신을 어찌할 건데? 그게 좋으면 내가 차라리 일 그만두고 적당한 회사 들어갈까? 왜 내가 대기를 해야 해? 둘 다 잘 해내라고 둘 다. 억지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어쩌면 어머니 입장에선 그게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의 어머니 집안이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하더군요.
두 분이 결혼할 당시만 해도 아버지는 평범한 집안이라 반대가 심했을 정도였다고 들었죠. 어머니가 절을 가지는 바람에 허락한 결혼이었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절연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버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연락을 이어가게 됐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였죠. 본인처럼 연애로 결혼한 게 아닌 집안 대 집안으로 결혼한 다른 자매들이 너무 잘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 보여지는 것에 열을 올리게 된 거죠. 때문에 친척들이 올 때면 최고의 남편,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가족을 연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당신 올 때 꽃 사와, 알았지? 흔한 장미 같은 거 말고 좀 독특해 보이는 거. 그 목화 같은 게 좋겠다. 오늘 우리 언니들 오는 거 알지? 잘해. 피곤한 티 내지 말고, 알았어?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직원들이랑 회식 있다고 했잖아. 일주일 전부터 말했고. 그럼 꽃만 치고 나가. 잠깐 들리는 게 힘들어. 그게 힘들면 왜 나랑 결혼을 했어? 여보, 제발. 일이 우선이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한텐 중요해. 언니들이 날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알아? 다른 남편은 교수의 의사인데 당신은 자수성가한 사업가. 물론 그것도 좋지. 하지만 바빠서 집에도 매번 늦게 들어온다는 거 알리기 싫어. 바쁘더라도 나한테 잘하고 아이한테 좋은 아빠인 그런 사람이 되면 좋잖아. 그게 더 멋진 거 아니야? 나 집안에 반대해도 당신 선택했어. 그니까 날 초라하게 만들지 말라는 말이야. 내가 많은 걸 바라는 거야? 가족이잖아. 가족들은 다 이해하고서 의심되면 감싸주는 게 가족 아니야? 아니, 우리 가족은 안 그래. 회기라 하지 마. 무조건 꽃 사들고 들어와. 오후 7시에 정확지. 아마 직접 그 장면을 보시면 가관일 겁니다. 그냥 들어와서 가져다 주면 되는데도 굳이 문을 두드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어머니가 일어나 현관으로 나가죠. 문을 열면 아버지는 웃고 있고 등 뒤에는 꽃다발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어머, 당신 오늘 바쁘다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감동적으로 꽃다발을 들고 고맙다고 하면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죠. 그리고 뒤늦게 다른 사람이 와 있다는 걸 몰랐다는 말과 함께 잠깐 들린 거라며 재밌는 시간 보내라는 말을 끝으로 아쉽다는 듯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끝으로 저를 안아주고 가는 게 마무리였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아버진 그런 연기를 하는 걸 가장 싫어하셨어요. 애초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비현실적이라는 말을 늘 하셨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가장 싫어하는 연기가 그나마 나았다는 걸 알게 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죠. 건강검진을 하던 중에 아버지는 췌장암 2기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침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암이라는 말에 꽤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헌데 그 결과를 들은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다른 사람들한테 말했어? 암이다 뭐다 그런 말 했냐고. 아버진 그런 어머니의 물음을 이해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그게 왜? 지금 그게 중요해? 나한텐 중요해. 누구한테 말했는데? 비서랑 어머니랑 친구들한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나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거야. 친구 누구? 나랑 겹치는 사람 있어? 준호랑 태소, 묶여드리지 뭐. 그 거지들. 그럼 됐어. 나랑 겹치지만 않으면 뭐. 거지라니.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해야 해? 그럼 거지지 뭐라고 불러? 당신한테 돈 빌려달라는 기생충 같은 인간들이잖아. 사업 그거에서 얼마나 번다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랑 그 친구들 보면 끼리끼리 논다고 하는 말이 딱이야. 우리 언니들 남편 친구들은 다 변호사에 세무사에 배운 사람들 뿐이던데 당신은 도대체 그 사람들이랑 언제까지 어울릴 생각이야? 수준이랑 급에 맞지도 않는데. 몇 번이나 말했지만 걔들
우리 아버지 장례식 내내 같이 있었고 아버지 관까지 같이 들어준 오래된 친구야. 사업삼 알게 된 그런 친구가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그게 애초에 왜 중요한 건데? 내가 암에 걸린 걸 알리면 안 될 이유가 있어? 고작 이익이잖아. 뭐하러 동네방네 말을 해. 무슨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할 필요 없는 짓을 왜 하냐고. 항암 뚝딱하고 수술하면 끝인데. 참 쉽다. 당신은 내 걱정보다 주위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내 걱정은 안 돼. 왜 말이 그렇게 튀어? 내가 언제 걱정이 안 된다고 했어?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뭐 알린다고 암이 싹 사라져? 그게 가능하면 나도 당신을 위해서 확성기 들고 밖에 나가서 전단지까지 뿌렸겠지. 하지만 그거 아니잖아. 나 여기 아프고 어쩌면 잘못 들지도 모른다는 소리 들으면 남들이 불쌍하게 생각하지 진심으로 걱정 안 해줘. 속으로 좋아할지도 모르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아 몰라. 난 모르겠고. 어쨌든 난 동정은 칠색이니까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는 입도 뻥끗 탈 생각하지 마. 점원이한테도 입당소 시킬 거니까 당신만 조심해. 알았지? 어머니 성격을 알고 있기에 아버지도 그냥 그 정도는 포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수준을 떠나서 더 큰 걸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몇 번 찾아가서 병간호를 하는 듯 했었는데 얼마 안 가서 그것도 가지 않았죠. 그곳에서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마주친 이후부터 말입니다.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출장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저를 끌고 해외여행 계획까지 짜고 남편을 만나러 갈 거라는 말까지 했던 거죠. 저는 당연히 그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그럼 간다고 말만 하고 아버지 병간호로 하러 가면 되잖아. 진짜로 갈 필요가 있어? 사진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사람들은 말로는 안 믿어. 됐고 오늘도 할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난 내일 학교 끝나고 바로 병원 갈 거야. 엄마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갔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거기에 가. 네 이모부가 의사인데 아무리 같은 병원 아니라고 해도 한 다리 건너는 다 아는 사람이라고.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아빠 항암치료 때문에 식사도 잘 못하고 엄청 힘들어한다고. 요즘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괜찮아. 눈 딱 감고 며칠만 가자. 응? 싫어. 진짜 싫다고. 아빠처럼 누가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 같이 있으면 병이 나. 병간호를 해주면 더 빨리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잖아. 벌써 비행기표 끊었고 나이 담임한테 미리 전화로 알려놨으니까 알아서 해. 그때 저도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었기에 반항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싫다고 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억지로 참았죠. 실제로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머니의 요구로 집에 들렀다가 간 적도 있었습니다. 멀쩡한 척, 아프지 않은 척하며 그 몸을 끌고 와서 또 행복한 척 연극을 하고 가셨죠.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 대신이라는 생각을 하며 억지로 해외여행길에 올라야 했어요. 하지만 그건 화근이 됐고 아버지는 그 일로 인해서 얼마 뒤 이혼 요구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거부했죠. 완치된 거 아니야? 그럼 앞으로 더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이혼. 이런 경우가 어딨어? 아버진 그 말에 한숨을 길게 쉬고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완치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하는 상태야. 완치는 그 이후에 검사에서 결정이 나는 거고.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무관심한 걸 티를 내? 인터넷만 쳐봐도 아는 걸. 그게 그 말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어쨌든 퇴원을 시켜준다는 건 수술 후에 경과가 좋다는 말 아니야. 다들 그걸 완치라고 말하거든. 혼자만 심각해도 따질 필요 있어. 당신 지금 많이 예민해진 것 같은데 이혼 소리까지 나오는 건 너무 무책임하잖아. 무책임?
당신 내가 입원하고 치료하는 동안 4번 왔었어. 그것도 아는 사람을 본 것 같다면서 도망친 뒤엔 한 번을 안 왔고. 근데 웃기게도 수술을 하고도 그 몸으로 이 집에 7번을 외출증 끊어서 왔어. 이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서운하긴 하겠지. 나는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당신을 걱정하는 건 걱정? 무슨 걱정? 당신이 지금 걱정하는 건 딱 하나야. 이혼. 이혼해서 본인한테 흠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게 무서운 것뿐이겠지. 내 말이 들려? 어머니는 그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아니라고 말은 못해. 근데 그게 왜 나빠? 이왕이면 잘 살고 좋은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 난 그렇게 하고 싶은 거고. 이런 사람인 거 알고도 결혼했으면서 지금 와서 왜 따지고 들어? 그럼 내가 항암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을 때 정원이 데리고 해외여행까지 가서 내가 찍어준 사진이라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할 필요가 있었어? 그렇게 웃으면서. 그걸 봤어.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출장 갔다고 들려댔는데 너무 안 웃는 거 아니냐고 하도 언니들이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나라고 좋았어 거기에 갔을까? 당신을 배려해서 그나마 나랑 정환이 사진만 찍은 거잖아. 그거 이해 못해? 이해 못해?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봐라. 아파 누워있는 남편 숨기려고 해외여행 가서 사진 찍고 사람들한테 자랑질하는 마누라 이해할 수 있는지?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싫어. 이혼은 안 돼. 안 해. 무조건 이혼이야. 너란 여자랑은 도저히 못 살겠어. 애초에 내가 뭘 지키려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이참에 암에 걸린 남편이 당신을 너무 걱정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녀. 당신 그런 거 좋아하잖아. 최고의 남편, 세상에 없는 그런 로맨틱한 남자. 그러니까 그거 해. 그럼 당신 아이야만 자존심이라도 지킬 수 있겠지. 싫다고 했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절대 안 돼. 그래. 그럼 내가 싹싹 말해버릴 거야. 그래도 돼. 이제까지 당신이 사람들한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그리고 암에 걸린 남편을 왜 방치했는지 싹 다. 그게 좋으면 이혼하지 말고 버텨. 그럼 그땐 나도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심지어 아버진 제게도 큰 실망을 하셨는지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자신이 아플 때 어머니와 놀러나 다닌 아들에 불과했을 테니까 당연했죠. 억울하긴 했지만 세상 다정한 모자지간처럼 볼을 맞대고 활짝 웃고 있는 그 장면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시간이 흘렀고 결국 어머니는 재산 분할을 최대한 많이 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택하셨습니다. 우습게도 아버지가 알려준 것처럼 암에 걸리게 된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선택했노라 거짓말을 하셨죠. 날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어. 아 진짜 너무 마음 아파. 재산도 나한테 다 주겠다는 걸 내가 겨우 말렸다니까. 이혼 안 해주면 수술도 안 받겠다는 걸 어쩌겠어. 나더러 그냥 잘 살라고.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 오래 함께 살자면서 엉엉 우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줬지. 일단 그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잖아. 그야 그렇긴 한데 보통은 안 헤어지지 않을까. 어려울수록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가. 물론 나도 그러고 싶지. 아무래도 계속 설득은 하고 있어. 하지만 남편은 완치가 된 이후에나 다시 합치자고 하더라고. 그래, 서로 사오로만 그런 거라면 뭐. 그래도 최대한 곁에 있어줘야 해. 나름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일반적인 상식과는 어긋나 있었기에 사람들은 모두 이해시키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택한 방법은 아버지의 바로 극적인 죽음이었죠. 항암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자신과의 미래를 꿈꾸었지만 끝내 세상을 등진 남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그 연기를 위해 아버지의 제사까지 지내는 걸 봤으니 그때부터 어머니와 제 사이가 딱 빠지게 됐죠. 대외적으로 보이는 자신의 이미지 때문에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 제사까지 지내는 걸 보니 너무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지킬 게 많이 남아 있었죠.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집, 그리고 자동차, 여유로운 생활까지 계속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재산 분할도 해줬고 꽤 많은 재산을 넘겼음에도 재산은 줄어들기만 할 뿐 시간이 갈수록 위태로워 보였죠.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인데 어머니가 대뜸 이사를 가자고 하더군요. 무슨 이사? 지금 사는 집 계약 기간도 안 끝나지 않았어? 요즘 명품 아파트다 뭐다 브랜드 아파트가 엄청 뜨고 있잖아. 그래서 거기로 이사를 갈까 해. 솔직히 여긴 너무 구축이고 인테리어도 계속 보니까 좀 질려. 아이 엄마 그냥 살자. 나 여기가 학교도 가까워서 좋은데 무슨 이사를 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곳에 산다는데 나만 이 모양으로 이런 오래된 곳에서 살아야 해. 그냥 여기 팔고 다른 곳 들어가서 더 잘 살면 되는 거지. 하지만 그런 곳은 더 비싸지 않아. 얘가 꼭 지 아빠 같은 소리를 했네. 돈은 걱정하지 마. 월세로 들어가면 되니까. 전세도 아니고 월세. 그럼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잖아. 매매를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전세로 들어가. 안 그럼 가진 돈도 다 잃어. 여기 팔면 전세로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인테리어도 못하고 집에 맞는 가구도 들여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워지잖아. 어쩔 수 없어. 엄마. 잔소리 하지 마. 나 그거 듣기 싫어서 이혼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혼해서 내가 받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던지 넌 상관하지 마. 학생이면 학생답게 공부나 더 열심히 하고. 가뜩이나 요즘에 너 성적 떨어져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으니까. 핑계로 들릴 수도 있는데 불안해서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긴 했습니다. 집에 저와 어머니 단둘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월세만 100만 원이 나가고 있었고 생활비는 그보다 더 많이 나갔죠. 백화점에서만 사야 한다는 빌어먹을 과일과 옷, 주기적으로 바뀌는 가방까지 그런 소비들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기 충분했고 제 우려는 얼마 가지 않아서 현실이 됐습니다. 하루는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불이 켜지지 않았고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이러더군요. 전기세가 미납돼서 그런 모양이네. 나중에 내면 그만이지 뭘 그런 걸.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전기세 미납이라니. 걱정 마. 어떻게든 될 거야. 잔소리 하지 말고 방이나 들어가. 그리고 나중에 친척 들어오면 전기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고장났다고 말하면 된다. 알았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데?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제 말에 어머니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건데? 밖에 나가서 일하든 하라는 소리야. 다른 집은 다 그렇게 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전기세도 미납돼 있으면서 꼭 이 집에서 그 큰 돈을 주고 월세로 몇 년을 살았잖아.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다고. 우리가 그냥 남들처럼 벌어서 아끼고 그렇게 좀 살면 안 될까? 너나 그렇게 살아라. 엄마는 그런 거 못해. 난 태어났을 때부터 원래 잘 살았어. 그리고 이미 사람들한테도 여유 있다고 다 말해놨는데 여기서 일을 시작하면 내가 쌓아온 게 뭐가 되겠어? 사람들이 날 얼마나 비웃겠냐고. 비웃어준 어때? 그게 뭐 어때서? 사실 겉으로만 멀쩡한 게 더 웃겨. 돈 없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도 정상은 아니야. 아주 잘났네. 그럼 너 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 시작해. 그럼 간단한 거 아니야? 그땐 나도 너 잔소리하는 거 조금은 참아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차라리 그때 제가 상황 파악을 빨리 했더라면 조금은 나아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고 돈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였죠. 형편상 대학은 포기해버렸고 바로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도 죽는 소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명의의 카드를 내어준 게 화근이 돼버렸죠.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터지게 된 것은 물론이고 카드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을 때 이미 제 빚은 6천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고작 23살이었고요. 그 이후로 저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최대로 많이 잔 게 4시간이었고 그 나머지 시간은 미친놈처럼 일만 해야 했죠. 근데 정작 그 상황을 벌려놓은 어머니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 채원해. 너야 이제 성인이니 별 문제는 없을 거고 우리 아이들 정환인 엄마 새 출발하기 도와줄 거지? 결혼식도 하려면 이것저것 돈도 들고 하는데 여유 자금이 있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날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왜 또 하려네?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알잖아. 뭘 어쩔 수 없어. 엄마가 그러고도 엄마는 맞아. 내 카드고 내 명의였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다 나오는데. 엄마가 가방 사고 구두 사고 사치품만 안 썼어도 나 그냥 회생 절차 밟아도 됐었어. 근데 사용 내역이 다 사치품이라서 가능성도 없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겨우 4시간 잘까 말까 하면서 미친놈처럼 사는데 그런 내 앞에서 재혼하는데 돈을 달라고. 이미 지난 일을 또 되새기면 뭐 어쩌자는 거야? 막말로 너도 내 밑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거 사실이잖아. 그 정도는 자식이 부모한테 해줄 수 있는 돈 아니야? 다른 집 자식들은 그놈의 다른 집 자식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집 부모는 어떻게 사는지 봐. 엄마가 늘 비교하는 애들은 23살에 이런 빚 생기지도 않아. 그것도 형편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본인 이미지에 미친 부모 때문에 이 꼴 나는 사람은 없다고. 뭐 그래서 어쩌라고. 돈 갚아. 내가 절반 갚았으니까 엄마도 내 이름으로 벌어놓은 거 책임지라고. 내가 돈이 어딨어. 결혼자금도 여기 보증금 빼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너도 못 해준다니 더는 말은 안 할게. 그래도 결혼식엔 참석할 거지. 원하면 할게. 근데 나 거짓말은 안 해. 엄마 분명 그 사람한테도 거짓말했을 거잖아. 서울대라도 나왔다고 했어. 아님 변호사 준비라도 한다고 했나? 그게 뭐든 나 무조건 솔직하게 내 사정 다 말할 거고 빚 3원 때문에 잠도 못 잔다는 말도 할 거야. 알았어? 독한 놈. 어쩜 지혜미랑 이런 것까지 똑같아. 아이 됐다고. 아픈 아버지도 본인 이미지보다 뒷전이었으니 빚이 있는 자식을 버리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더는 특별하지도 않았고 자랑거리도 아니었으니까요. 때문에 그 결혼 소식의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은 볼 수 없었죠. 일이 끝나고 난 뒤 돌아온 집에는 라면 박스 3개 분량의 제 짐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도둑처럼 제가 출근한 사이에 짐을 빼버리고 사라져버렸던 거죠. 어쩔 수 없이 고시원으로 짐을 옮겼는데 정말로 허탈하더군요. 그래도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물론 현실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빚은 여전히 존재했고 저는 그 빚을 갚으려고 4년이나 그 고시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모든 빚을 다 갚았고 작은 빌라로 이사를 해서 사람답게 살게 된 게 31살이었죠. 그날 저는 이불 한 채만 덩그러니 있는 그 빌라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불과 베개로 소리를 겨우 죽이면서 말이죠. 그건 방음이 취약했던 고시원에서 생긴 버릇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주말엔 쉬기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는 야간 대학 졸업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이직을 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월급도 받으면서 주 4회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죠. 그때 만나게 된 것이 아내 현지였습니다.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그 사람 사정도 알게 됐죠. 실은 저희 엄마가 사고를 좀 쳤어요. 그 빚을 갚아야 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거고요. 좀 이상하긴 하죠.
원래 자식들이 대부분 사고를 치긴 하는데. 아니요. 너무 이해가 돼서요. 저희 엄마도 좀. 어머, 신기하다. 우리 비슷한 점이 있었네요. 다들 이해 못해서 설득하기도 싫었는데. 아무래도 평범한 일은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래도 요즘에 연예인들도 그런 일이 많이 생겨서 공감은 좀 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를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환 씨도 그렇죠? 네, 그러게요. 요즘엔 좀 달라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작은 공감대로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깊이 알게 되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졌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와는 아예 다른 생각, 또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무서운 걸 모르고 함부로 쓰는 어머니였음에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단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했죠. 더구나 그런 소비 습관은 일종의 결핍에서 오는 거라고 여겼고 그것을 채워지려고 오히려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의 생각은 빚만 넘기고 떠난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저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알고 싶어졌고 우린 어느덧 연인으로 1년, 그러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혼자 임신으로 급하게 한 결혼이긴 했지만 제대로 구색을 칠 생각이었죠. 신혼여행은 유럽이나 미국 그런 곳이 좋지 않을까? 임신 초기에 장거리 비행은 좀... 그럼 일본이나 대만은 괜찮아? 거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잖아. 그냥 국내로 가자. 국내도 볼 곳도 엄청 많잖아. 혹시 돈 때문에 그래? 나 경력도 쌓여서 꽤 잘 벌어, 알잖아. 알아도 내가 아이 가지는 바람에 일도 못하게 됐는데 아껴야지. 그래야 우리 미래를 위해서 더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무엇보다 우리 엄마 빚 때문에 신세도 지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해외여행이야. 괜찮아. 다른 건 몰라도 아내는 정말이지 너무 검소했습니다. 아주 작은 돈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고 알뜰하게 돈을 모아 관리까지 하고 있었죠. 늘 늦은 시간에 마트에서 장을 보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할인이 되는 것만 사왔어요. 또 어떻게 알게 됐는지 상코 모르는 가치가 떨어지는 못생긴 과일만 파는 곳에서 과일이나 고구마를 저렴하게 가지고 왔죠. 물론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씻어 다시 쓰곤 했어요. 누군가는 찜찜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내는 그렇지 않았죠. 솔직히 그런 아내를 보면 전 굉장히 속이 상하긴 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에게 가장 인색했거든요. 하루는 태어난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려는데 아내가 봉지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뭐? 쓰레기 버리게? 나 줘, 내가 줄게. 아니야, 쓰레기라니. 이거 내 가방이야, 기저귀 가방. 뭐?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냥 집에서 쓰는 다른 가방은 없어? 없어. 그리고 난 이게 가벼워서 좋아. 가방이 뭐야, 그냥 들고 다니는 용도야. 그게 굳이 예쁘고 튼튼할 필요가 있어? 손잡이 있고 가벼우면 이것도 가방이 되는 거지.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 지금이라도 하나 사러 가자.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은 낭만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릴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평화로움 그 자체였죠.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공원을 돌면서 싸온 도시락을 먹었고 1+1 하는 따뜻한 캔커피를 나눠 마시며 어디라도 걸어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장모님이 사고를 쳤고 아내는 그것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곤 했죠. 여보 어떡해? 엄마가 또 사고를 쳤어. 진짜 속이 상해서 어쩜 좋아. 무슨 사고? 내가 전화라도 해볼까? 내가 걸어도 전화 안 받아. 이모한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걸 안 닫고 있었대. 당장 이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모부가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쩜 좋아.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지만 내색은 안 했습니다.
예,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우리 모은 돈도 있으니까. 그거 모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또 깨. 3달 전에도 또 그렇게 해서 돈 깨졌었잖아. 차라리 내가 일을 다시 해볼까? 몸이 안 좋긴 해도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하니까. 출산 이후부터 몸이 안 좋다면서 무리하게 왜 일을 해. 괜찮아. 내가 도울게. 하지만 당신한테 미안해서. 진짜 엄마는 언제까지 저러실지 모르겠어. 요즘은 엄마 생각하면 가슴이 꽉 막히고 너무 답답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해야 하나?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왜 꽉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 드는 거 나도 겪어봐서 잘 알아. 하지만 그 생각에 잠식되지 마. 우울증이라는 건 늪 같은 거야. 한 번 빠지면 점점 가라앉기만 할 뿐이라고. 미안해. 당신한테까지 이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난 도저히 우리 엄마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 진짜로 너무 미안해. 가슴을 부여잡고 엉엉 우는 아내를 달래고 저는 함께 울어줬습니다. 미안하긴 한 건지 저만 보면 스리슬쩍 자리를 피하는 장모님을 보면서 화가 나긴 했지만 최대한 많이 챙겨드리려고 노력도 했죠. 적어도 시간이 흐르고 더 나이가 들면 조금은 달라질 거에 기대했고 시간은 그렇게 흘러 어느덧 제 딸이 7살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장모님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씀씀이가 더 커지기만 했죠. 하루는 아내가 그러더군요. 엄마가 이번에 이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네. 지금 사는 곳이 오래되기도 했고 집주인이 돈을 좀 올려달라고 한 모양이야.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은데 가능할까? 전세니까 우리 돈이 딱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저번 달에도 냉장고인지 뭔지 고장났다고 해서 바꿔드렸잖아. 하지만 집을 옮기는 건 더 큰 목돈이 드는 일이고 또 이어가면 필요한 건 더 생길 거 아니야. 제 말에 아내는 불쾌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몰라. 지금 상황이 당신 상황이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 난 만약에 당신 부모님이 이런 일 때문에 고민하면 당연히 그러자고 했을 거야. 정말 쉐임만이야. 솔직히 그때쯤 되니까 거의 돌아버릴 것 같긴 했어요. 뭐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통장만 보는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돈이 모일만 하면 무슨 일이 터지고 또 만기가 코앞에 오면 꼭 돈 쓸 일이 생겼습니다. 마치 돈이 언제 모이고 빠지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순서대로 착착 진행이 되는 상황이 버거웠죠. 23살부터 40대가 된 그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는데도 그 돈까지 주게 되면 통장에 남은 돈은 100만 원 남짓이 전부였으니까요. 헌데 바로 그 무렵에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게 됐고 달려간 곳에 아버지가 계셨죠. 어머니와 이혼할 때도 제 얼굴 한번 보지 않았던 아버지는 병원에 계셨습니다. 아빠, 뭐예요? 어디 안 좋으신 거예요? 아버진 그런 절 보더니 살짝 웃으며 입을 열었죠. 오랜 시간 보지 않아서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있네. 지금 그게 중요해요? 무슨 일인데요? 어디 아픈 거요? 제 말했단다. 이제 손을 쓰기를 힘들다고. 처음에 수술하고 완치 판정받았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 매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모양이야. 수술 안 받으면 앞으로 길어도 3개월이라고. 그래서 너한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다. 예전에 내가 너한테 참 못할 짓을 했잖아. 너도 그때 참 어렸는데 너한테까지 그러면 안 됐는데 말이다. 그때 아빠 몸이 아팠잖아요. 마음의 상처는 더 컸을 거고. 네 엄마 소식 들었다. 너 버리고 재혼한 거. 그리고 너한테 빚까지 물려줬다는 것도 예전 일이에요. 이젠 평범하게 그냥저냥 살고 있어요. 수술하세요. 항암치료 받자고요. 요즘 기술은 예전보다 더 좋아요. 아시잖아요. 해서 뭐 하겠니? 남은 돈도 없는 상태고 너희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날 간호해줄 사람 없이 혼자서 병원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할 것 같아. 저는 그런 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제가 도울게요. 제가 병가 넣으면 되잖아요. 네? 아니, 너 일하는 건 어쩌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다고 들었는데. 손녀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 아내도 그 정도는 이해해줄 사람이거든요. 검소하고 착하고 배려심도 깊은 그런 사람 만났어요. 무엇보다 예전에 아버지 병문안도 제대로 못 간 거 그게 제 속에 남아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그냥 의지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러니 지금이라도 기회 주세요. 아버지의 사망 그리고 예전에 제가 못해드렸던 것들을 떠올리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일을 그만둔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놨죠. 이전에 아내가 말한 것도 있고 결혼 생활 내내 장모님을 위해서 뭐든 하려고 했던 아내는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제 상상과는 확연하게 달랐죠.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했다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인수인계도 있으니까 미리 말을 해둔 거야. 당신한테 미리 상의를 하지 못한 건 미안해. 그래도 나 깊게 고민하고 결정했어. 일단 일을 그만두면 퇴직금이 나올 거고 일단 몇 개월은 그걸로 버티다가 아버지 괜찮아지시면 이직할 수 있어. 나 경력도 충분하고. 나이는 생각 안 해. 당신 벌써 43살이야. 그런 사람을 누가 받아준다고. 겨우 2년제 야간대학 나와서 자격증 몇 개로 그 월급 받는 것도 대단한 수준인데 그거보다 더 적게 벌면 우린 앞으로 어쩌라는 거야. 서율이 생각은 안 해. 당신이 그러고도 가장이야. 무슨 뜻인지는 알고 나도 미안한데 아버지가 당장 몇 개월 산다는데 그럼 어떡해. 이혼할 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 아버지? 그게 아버지하고 할 수 있어? 거기다 암 치료한다고 돈 한 푼도 없다며. 일하다가 당신한테까지도 돈 내놔라 하면 어쩌려고. 퇴직금도 다 털어서 드리게. 애초에 당신 아버지는 그러려고 당신 부른 거야. 알아? 그야 뭐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지.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픈 건데. 아내는 어이가 없는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가 차서 우리 엄마 전세금 이야기할 땐 생각해보자고 하더니 당신 아버지라고 지금 감싸고 도는 거야.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거기까지 들으니 저도 화가 치밀었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차별? 자그마치 7년이야. 그때까지 장모님한테 들어간 돈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게 차별이지. 난 솔직히 당신이 당연히 그러라고 할 줄 알았어.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일을 그만둔다는 말이 먼저 나온 거고. 상의 안 하고 저지른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야기를 해서 정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 내가 왜 당연하게 허락해야 하는데? 엄마 때문에 미안해서 입 바른 소리도 하지 말았어야 했어. 무조건 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됐고 다 필요 없어. 아내는 그 길로 나갔다가 얼마 뒤 다시 돌아왔고 그 손에 들려있는 건 이혼서류였습니다. 솔직히 아내에게 실망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아내를 사랑했고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서 무릎을 꿇었죠. 여보, 저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화난 것도 알겠고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래, 그럼 당장 번복해. 회사 계속 다닐 거라고 말하라고. 사표 같은 거 낸 거 아니라며. 그만둔다고 말만 한 상황이면 번복할 수 있잖아. 그야 그렇지만 이번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아버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딱 그때까지만 나 봐주면 안 될까? 제 말에 아내의 표정은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혼해. 퇴직금 다 까먹기 전에 그것도 재산분할 받아놔야 내가 살지 않겠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 진짜 구질구질했잖아. 검소한 사람이랑 구질구질한 거랑 구분도 못하는 그런 인간. 나도 질리긴 했어. 이참에 나 이혼하고 돈 잘 버는 남자 만날 거야. 여보, 서희의 생각은 안 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 너가 키우면 되겠네. 양육권 포기해 준다고 내가. 아내는 그날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진심으로 그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내를 잡아야 할 것 같아서 서유리를 데리고 장모님 댁에까지 갔고요. 헌데 장모님은
아예 상황을 모르고 계셨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내어주신 차만 들이키고 있는데 장모님이 먼저 이야기에 꺼내셨습니다. 혹시 말이야, 자네 그때 들려간 돈 말이야. 그거 언제쯤 줄 수 있는지. 아이 물론 독촉하는 건 아니고 그 기간만이라도 좀 알면 내가 어떻게든 융통을 해보려고. 네, 그게 무슨... 제가 무슨 돈을 빌려가요? 아이 자네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나한테 2천만 원 가지고 갔잖아. 제가 왜 급전이 필요한데요? 장모님이야말로 저한테 다달이 돈 가지고 가셨고 생활비에 용돈 그리고 저저번 달에 무릎 수술한다고 수술비랑 냉장고도 사드렸잖아요. 순간 방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장모님과 제 표정은 똑같이 변했죠. 너무 놀라서 하나씩 말을 맞춰봤는데 장모님은 그간 제가 무능해서 딸의 등골을 빼먹고 산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 반대로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즉 저만 보면 눈길을 피했던 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였죠. 뿐만 아니라 그간 아내는 본인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며 장모님에게 딸 사유리를 늘 맡겼다고 합니다. 아내가 부지런해서 마트에서 장을 봐오고 못생긴 과일이나 채소들을 저렴하게 가져온 줄 알았더니 그것도 모두 장모님이 했던 거였죠. 이때 딸 사유리는 저와 장모님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맨날 놀러 다녀. 서유리 너도 같이 갔었어? 어디? 아니 난 같이 못 가. 엄마가 얌전히 있으라고 했거든. 할머니가 유치원 데려다 주는 것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도 난 다 알아. 엄만 여기 있거든. 사유린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가더니 이것저것 꼼지락거리더니 여기 하고 소리를 치며 제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인스타라는 SNS 계정이었고 그 안에는 아내의 모습이 나와 있었죠. 비키니를 입고 수영장에 간 사진, 유명한 맛집에 간 사진,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까지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구역질이 치밀었고 온몸이 다이었죠. 그대로 사유리의 장모님에게 맡기고 아버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최악인 건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설마... 이러면서 간호사에게 아버지가 어딨냐고 물었는데 간호사는 덤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어나셨는데요. 어제 저녁에요. 네? 당장 언제 죽을지도 모를 사람을 퇴원이라니. 통증 때문에 힘들 텐데 그걸 그냥 뒀다는 건가요? 혹시 병원비가 밀려서 퇴원 강제로 시키거나 한 번만 말을 하세요. 제가 낼게요. 제 말에 간호사는 눈을 껌뻑거렸고 다시 확인을 해보더니 이렇게 대답했죠. 교통사고로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오시긴 했지만 그걸로 죽진 않아요. 수술도 안 하셔도 될 정도인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다시 확인하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헌데 그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아당겼고 그건 제 아버지였죠. 이전과는 달리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머리는 바짝 올린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를 보며 멋쩍게 웃고 있으니 답이 나오더군요. 거짓말이었다는 거 말입니다. 당연히 저는 아버지에게 화를 냈어요. 울분을 쏟아내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질렀죠. 거기에는 제 아내 때문에 받은 상처까지 더해졌고 끝내 눈물까지 터졌습니다. 나한텐 최고의 직장이었는데 아빠가 그런 거짓말을 하는 이혼까지 해야 하고 지금 사유리도... 도대체 왜 그랬어? 내가 그렇게 미웠어. 네 인생을 망하게 할 정도로. 아니, 나한테도 그 설명할 시간을 좀 줘. 조금만 진정하고 이야기를 해봐. 그 이혼이라니. 저는 아버지에게 그간 일어난 일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진실까지 모두 털어놨어요. 너무 힘들어서 꺽꺽 울면서 겨우 한마디씩 토해냈죠. 그 이야기 다 들은 아버지 역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됐다고, 아들인 저 역시도 자신을 버렸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 소식을 들었고 저를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마침 접촉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그 계획을 꾸민 거였고요. 너희 시험한 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그 사진, 내가 죽어가는데 해외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을 찍었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어. 근데 넌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걸 포기하고 돌본다고 했지. 덕분에 모든 게 오해였다는 걸 알게 됐고. 저는 한숨을 쉬며 따졌죠. 좋아요, 다 좋아요. 암에 안 걸린 거 그나마 다행인 거 좋은 일이니까. 그래도 제가 일을 그만두게 만들지 말았어야죠. 저한테는 인생이 걸린 일인데. 아니, 그건 잘 됐지. 어차피 관둬야 하니까. 네. 내 사업 이어갔으면 했거든. 내 밑으로 들어와서 일 배워라. 연봉은 지금 받는 2배 주마. 그리고 그런 여자랑은 이혼해. 최대한 빨리. 이혼 도장 찍고 일단 아파트부터 구매하자. 그 다음에는 차. 제대로 자랑을 해. 알았니? 땅을 지고 후회하게 하란 말이야. 아내가 감추고 있던 모습을 봤기에 망설임 없이 이혼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까지 지원해줘서 제대로 탈탈 털어버리기까지 했죠. 덕분에 아내는 원하는 만큼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제게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스타에 있던 사진, 통장 내역만 확인해도 증거는 넘쳐났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이혼이 확정됐을 때 저는 아버지가 뽑아준 고급 외제차를 일부러 대놓고 보여줬습니다. 뭐야? 어디서 렌트했어? 참나. 사고라도 나면 노예가 될 텐데 적당히 해. 전 그런 아내를 보며 여유롭게 웃어줬죠. 아, 몰랐겠구나. 나 이직도 했어. 여기 명함. 아내는 제 명함을 보더니 눈이 2배로 커지더군요. 다시 뭐야? 여길 어떻게 들어가? 아니 애초에 여기서 직함 달았다고 해도 당장 저건 무리잖아. 고작해야 몇 개월인데 미쳤어. 아, 아버지가 거기 대표거든. 내가 그래서 물려받기로 했지. 뭐? 망했다고 시한부라고 했잖아. 돈도 한 푼 없다고. 거짓말이더라고. 아버지가 날 시험하신 거였고 난 통과를 했고 당신은 통과를 못했고. 이제 이해가 돼. 어쨌든 나보다 돈 더 많은 남자 만나려면 좀 더 힘내야겠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해야 하나? 나 정도로 돈 버는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 안 만나지. 어쨌든 저래봐. 제가 돌아서려고 하자 아내는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좀 더 이야기해봐. 이렇게 그냥 가는 법이 어딨어. 서율이 생각은 안 해? 그리고 내가 사치를 부린 게 아니야. 그래, 그건 다 엄마가 시킨 거였어. 알잖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사람인지. 날 딸로 보는 게 아니라 돈 나오는 기계로 보는 사람이야. 날 이용해서 물건도 구매시킨 거고 이미 다 까발려줬잖아. 왜 자꾸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사실이니까. 좋아, 이러자. 그럼 내가 엄마랑 인연을 끊을게. 됐지? 그럼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거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돈 안 줘도 돼, 진짜야. 그러니까 이혼만 취소해줘.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장모님이 오셨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말았죠. 날 버린다고. 내가 너 하나 제대로 키우려고 어떻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그래도 네가 내 딸이다 이런 사람 알게 돼도 네 편이 되려고 했었어. 근데 넌 또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그래. 나도 이제 그만할란다. 아내는 그 말에 눈빛이 엄청나게 흔들리더군요. 뭘 그만해. 엄마, 그게 무슨 뜻인데. 나도 지겹다. 너랑 2년 끊고 나 혼자 살고 싶어. 내가 못해준 게 많아서 가슴에 병이 있다고 생각하고 참고 또 참았지만 날 버린다는 자식 나도 필요 없다. 엄마가 뭔데 날 버려?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엄마 그러면 안 되잖아. 너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겠지만 나도 마찬가지였어. 우리 탓은 보지 말자.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장모님도 그 누구 하나 그 사람을 달래주진 않았어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이용해온 사람의 최후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죠. 그 뒤로 시간이 2년이나 흘렀는데도 전 여전히 아내나 또 어머니를 이해하진 못하겠습니다. 행복을 전시하고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해서 자신을 과시한다고 해서 득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형태가 어떤 것이든 저는 남이 아닌 스스로에게 득간한 사람이 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걸 깨닫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죠. 현재 저는 아주 건강하신 아버지 밑에서 아직까지도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게 한참은 멀었다고 명함으로 만들어졌던 직책이 아니라 사실 말단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장모님과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 딸을 봐주시고 저희 집안일을 맡아 해주시고 계시죠. 물론 그에 합당하는 월급은 아주 넉넉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 인연을 이어가면 좋겠네요. 끝으로 이야기 잘 들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